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한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달 경주 에이펙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복원의 출발점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일정이 언제로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했을 당시 중국 답방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 확대도 기대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급망, 투자, 디지털,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국 국민들의 이제 민생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던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해서도 좀 호혜적인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쟁은 점령하면 다 가진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옹호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모델 후보군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AI 원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네이버와 SKT, LG 등 5개 정예팀의 1차 경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대영 기자, 각 기업들이 어떤 AI 모델을 선보였습니까? 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NCAI 등 5개 정예팀의 자체 AI 모델이 오늘 첫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우선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최초로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네이티브 옴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또 고성능 출연 모델도 선보였는데 올해 수능에서 주요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옴니모달이란 모든 종류의 모달리티, 즉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현장에 AI를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능의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옴니모델의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매개 변수 5천억 개 규모의 초거대 AX-K1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AI 3강을 위해 1조 개에 달하는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LG AI 연구원도 KX4원으로 글로벌 톱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KX4원은 오픈 AI의 GPT OSS 120B와 알리바바의 QN3 235B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업스테이지와 NCAI는 각각 솔라 오픈과 바르코를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AI 모델 개발에 매진한 정예팀 모두 승자라며 AI 대전환을 위한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전에 5개 팀 중 한 곳을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1개 팀씩 탈락해서 마지막에 남은 2개 팀에는 GPU 등 대규모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4,210선에서 마감하면서 올해 연간 상승률 7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어느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외쳤던 코스피 4천, 허무맹랑한 숫자 같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3,478조 원이 됐고 코스닥도 50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를 붉은 말에 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5천도 현실이 될까요? 증권부 정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천부터 5,500, 6천까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코스피의 내년 타깃입니다. 너도나도 한국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내년 코스피 밴드 상단도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지만 대체로 낙관적입니다. 낙관론의 첫 번째 근거는 실적 개선 기대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300조 원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조 원 이상 늘어나며 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한 40% 될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도 증시도 저희는 5,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80조 원대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코스피 이익 상승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투톱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인 셈입니다. 지금 반도체 상황은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사이클을 좀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까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마다 오는 이 사이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가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 EPS는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적 하나만으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 멀티플은 흔히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됩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2021년 직전 고점에도 못 미칩니다.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수가 뜰 때는 딱 하나거든요. 무조건 시장의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지수가 오르간 적은 없어요. 결국은 이번에 움직인다는 결국 멀티플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밸류업 정책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의 후속 조치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올해 코스피가 본격 상승한 시점도 실적과 함께 정책 기대감이 맞물렸을 때였습니다. 17개월가량 지속된 코스피의 이익 하락 사이클이 지난 8월 턴어라운드했고 상법 개정안이 7월과 8월 연달아 통과되면서 강세장의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외국인들도 이 기간 코스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믿음과 낮아진 밸류에이션, 증시 활성화 정책의 연속성까지 모두 내년 증시 상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11월 충격을 줬던 AI 버블론과 글로벌 유동성 불안은 언제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센 우상향 증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론 코스피가 5천을 간다고 해도 상승률에서는 올해를 뛰어넘기 어렵고 올해가 상저하고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 기저효과에 따라 상고하저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변동성은 물론 따라오겠지만 실적에 대한 믿음과 낮은 밸류에이션, 증시 활성화 정책의 연속성까지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일단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데 이것만 믿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할 변수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권사들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증시 상승의 이제 키포인트는 반도체 실적이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내년 실적 상승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실상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과 그 멀티플이 동시에 확장하는 시기에는 실적이 이제 기대만큼 나와주지 못한다면 실적은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은 바로 거품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양방향으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기업들이 충족하면서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꼽힙니다. 특히 실적의 증가율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도 중요할 텐데요. 내년 2분기를 피크로 보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고하저라는 전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증권사들의 내년 코스피 밴드 하단은 제가 앞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하단도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4,000 아래로도 지수 하방이 열려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증권사들마다 밴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요. 상단으로 5천을 넘는다는 가정은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모두 확장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것이고요. 반면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증권사들은 뭐 PER을 현재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전망 밴드에 대해서는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참고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지표나 이벤트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 여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는 있지만 재정 확장에 따른 금리나 환율 이런 뭐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관세가 재부각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추이를 내년에 더 유심히 챙겨보라는 조언이 많았고요. 또 내년 4분기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만나본 증시 전문가들 모두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했지만 실적 시즌마다 최근처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 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도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2016 우리 증시 기대만큼 힘을 내주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네, 2025년을 이틀 남겨두고 한국경제TV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내년도 경제 또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일제히 내년 국내외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과 짙은 불확실성을 이어가겠지만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회 역시 생겨날 것이라며 이를 잘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내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동시에 정부 내수 부양의 효과로 올해보다 높은 1.6에서 1.8%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겨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과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며 금리와 환율,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특히
고환율이 지속될 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AI 거품론, 또 사모 신용시장 불안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이 확대돼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자산시장의 불균형과 실물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건전성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것이고 또 주택가격과 환율에 따라 이마저도 힘들 수 있다거나 추가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연말 종가 직전 최근 일주일간 원달러 환율이 50원 가까이 하락했는데 내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내년도 환율 범위를 1,350에서 1,400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예상한 데 비해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이 1,400원대 후반의 흐름을 예상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점쳤습니다. 이렇듯 짙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점쳐지지만 성장의 기회도 열려있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이 각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면서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산업에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은 부동산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고 혁신 벤처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는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업권별 기상도도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 개선에 더불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증권과 자산운용에게 특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고요. 은행과 보험 등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한 업권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지만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전용 면적 기준 84제곱미터 시세는 40억 원대에서 50억 원으로 약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2024년 약 1,000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1,3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80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집값은 10억 원 오르는데 세금은 수백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겁니다. 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굉장히 낮고요. 보유세를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시세 상승폭이 더 크고 그런 기대가 있는 한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세부담 상한 때문입니다. 전년도 세금의 최대 1.5배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도세나 보유세를 건드리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엔 집값 흐름에 따라 증세보다는 과표 기준이나 공제 방식 등을 손보는 세제 조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치적으로 세제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시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가도 그렇고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정시장 적용 비율을 높인다.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종료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보다 고령층의 현금 흐름 부담과 납세자의 수용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외환 당국의 전방 위적 대응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낮은 경제 기초 체력과 한미 금리 차, 해외 투자 규모 확대 등 구조적으로 상방 압력은 여전한데요. 내년에도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금융위기에 맞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한국 경제 위기를 정면에서 마주했던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강 전 장관은 최근의 고환율 현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환해지와 같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기업 규제 완화, 안정적인 투자 환경 마련 등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쌓인 것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 것인데 고통을 참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정인데 구조적인 처방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단기 처방도 오래 못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코스피 5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증시의 자금 조달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상장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 전 장관은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주식 매도와 관련해선 단기 자본 유출에 과세하는 자본 수입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 외환시장을 ATM이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은 돈 넣었다가 빼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외국인은 세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때그때 현상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도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 강 전 장관은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을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 위축이 되니까 결국 또 줄어들고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소득세 법인세를 볼륨을 크게 만드는 게.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정비에서 더 신선해진 모습으로 새해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